저는 아들에게 17억짜리 집을 줬습니다. 그런데 3년째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제 젊음도, 제 노후도 모두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아들의 전화만 기다리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버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년째 연락이 없으면 그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2004년 저는 제가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까지 모두 합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했습니다. 17억이, 지금 그 아파트는 17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도 월세 6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아들에게 용돈도 보냈습니다. 한 달도 거르지 않고요. 그동안 저는 설거지도 하고 주방 보조도 하고 홀서빙도 했습니다. 제 손은 이렇게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편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 설 연휴 이후로 아들에게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도 카톡도 연락을 해도 안 받습니다. 저 몰래 이사도 했더군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준 게 잘못된 걸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김순영입니다. 올해 76, 전쟁통에 태어났습니다. 16세 서울 올라와 남해비 친모살이를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만은 이렇게 살지 않게 해야지. 그 아이가 바로 민수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의견을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인생 이야기를 소개하는 채널 엄마의 라디오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은 김순영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저는 복지관 3층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팝송 교실이 열리는 날이거든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오늘은 무슨 노래를 배울까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영어 발음은 잘 못 따라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노래하는 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낙입니다. 오늘도 명숙이가 먼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명숙이는 제 오랜 친구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지 벌써 5년째예요. 제 옆자리에 앉으며 명숙이가 물었습니다. 요즘 제 아들이 잘 지내냐고요.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숙이는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민수가 잘 지내는지, 손주가 어떻게 지내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3년째 연락이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지낸다고요. 지난 주말에 일식집도 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회를 좋아하는 걸 알고 며느리가 데려갔다고요. 명숙이는 눈을 크게 뜨며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라고 해야 하지? 저는 사실 일식집 이름도 모릅니다. 저는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그냥 강남 쪽이라고. 이름이 좀 어려워서 기억이 안 난다고요. 명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워했습니다. 제 아들이 효자라고 말했어요. 옆에서 영자씨도 말을 보탰습니다. 복이 많다고요. 남편 먼저 보내고 그동안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그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돌아온다고요? 사실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크게 웃으면서 며느리도 참 착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손주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우리 손주가 올해 의대에 들어갔다고요.
친구들은 모두 놀라며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다고, 손주가 정말 똑똑하다고 말했어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서빈이가 의대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연락이 없어서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그랬을 거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라도 저는 계속 웃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넘게 팝송을 배우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효자 아들을 둔 복 많은 엄마라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웃음은 사라집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왜 친구들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들이 3년째 전화도 안 한다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무서운 겁니다. 친구들이 저를 불쌍하게 볼까봐. 그렇게 다 줬는데 버림받았다는 눈빛으로 볼까봐 그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월세 6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 제가 사는 곳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텅 빈 집이 저를 기다립니다. 저는 주저앉아 혼자 울었습니다. 저는 바보 같습니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체면을 지키려고 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자존심이니까요. 제가 아들에게 버림받은 엄마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 민수의 전화번호를 봤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은 2023년 2월 11일.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주에도 복지관에 갈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또 웃으며 거짓말을 할 겁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가 어떻다고요? 엄마니까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언젠가는 전화가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요. 1972년 제가 22살 때였습니다. 그때 내 나이 22.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게 당연했어요. 주위에서 모두 결혼하라고 했으니까요.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 본 날 남편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선해 보였습니다. 다방에서 마주 앉아 어색하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열심히 일해서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요. 저는 그 말이 참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관악구의 단칸방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은 공동으로 쓰는 집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옆집 벽이 바로 보였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우리는 웃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도 집에 오면 항상 웃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남편은 밥을 2그릇씩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그 시절이 지금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밤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고.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지만 저는 그 손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손을 그렇게 빨리 놓아야 할 줄은. 남편과 저는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는 방 2개짜리 집에 살자고. 아이 낳으면 넓은 곳에서 키우자고. 나중에는 자가용도 사자고요. 허황된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꿈을 믿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으니까요. 비가 오는 날이면 단칸방 천장에서 물이 새곤 했습니다. 우리는 대야를 놓고 빗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겨웠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휴일이면 우리는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아파트를 보면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이 낳으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우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키우자고요. 가난해도 우리 둘이 함께니까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1974년 6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입니다. 새벽 2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황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됐어요. 곧 우리 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12시간 동안 진통은 계속됐습니다. 분만실 문 밖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30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아들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엄마가 되었어요. 정말 엄마가 됐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 가슴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 안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 작은 발, 보드라운 머리카락,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지켜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해줘야 합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남편이 창문 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제가 불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으며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민수. 아빠가 꼭 잘 키우겠다고. 평생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하면서요. 그때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셋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있다가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단칸방이었지만 이제는 셋이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정말 순한 아기였습니다. 밤에 잘 울지도 않았고 잘 먹고 잘 잤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밤새도록 아기 얼굴만 봤습니다. 숨 쉬는지 확인하고 이불이 제대로 덮였는지 보고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아기부터 찾았습니다. 민수야, 아빠 왔다. 라고 하면서요. 휴일이면 우리 셋은 공원에 나갔습니다. 유모차를 밀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쁘다고. 복스럽게 생겼다고요. 저는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자주 산책을 나갔습니다. 우리 민수가 자랑스러웠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가난해도 집이 좁아도 우리 셋이 함께라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밤에 자다가도 저는 일어나 젖을 물렸습니다. 작은 입으로 열심히 빠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민수. 엄마가 꼭 너 잘 키울게. 엄마처럼 고생은 안 시킬게. 약속할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14년 후 산산조각 나게 되었죠. 1988년 9월 23일. 제 인생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날 아침 남편을 붙잡았다면, 오늘은 그냥 쉬라고 말했다면 달라졌을까요? 남편은 6시에 일어나서 제가 차려준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 후라이. 민수도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민수는 아빠를 닮아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알았다고, 저녁에 보자고요.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 씨 집이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런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오실 수 있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사고가 났다고요.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고? 무슨 사고? 아니에요. 이건 꿈입니다. 꿈일 거예요. 제발 악몽이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택시 문을 열기도 힘들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빨리 가달라고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냥 다친 거겠지. 괜찮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어디 있냐고요. 의료진이 저를 중환자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남편이 어디 있냐고요.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근길에 큰 트럭과 충돌했다고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식이 없다고요?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우린 아직 해야 할 게 많은데. 민수도 키워야 하는데. 앞으로 집도 사야 하고. TV에서만 보던 그 중환자실에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몸에 튜브가 연결된 채로 인공호흡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여보, 나예요. 우리 두고 가면 안 돼요. 민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직 해야 할 게 많잖아요. 제발 눈을 떠봐요. 한 번만이라도 제가 뭐든지 할게요. 남편은 3일 동안 고통과 싸웠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밤새 기도했습니다. 9월 26일 새벽 5시 17분 의사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임종시각 새벽 5시 17분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제발 눈을 떠봐요. 그 순간 제 인생도 끝난 것 같았습니다. 38에 그렇게. 저는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수는 그렇게. 14살의 아빠를 잃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문상객들이 저희 모자를 위로했습니다. 민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너무 많이 울어서일까요? 그냥 멍하니 앞만 봤습니다. 아빠를 잃은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요? 아직 14살인데 제가 엄마로서 뭘 해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겐 민수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관을 보냈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민수는 어떻게 키우지? 돈은 어떻게 벌지? 그날 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 평상시에는 남편의 빈자리가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하냐고요. 저는 민수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저는 엄마니까요. 아빠 몫까지 해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습니다. 민수가 잠든 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민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나왔으니 방문해서 수령하라고요. 보험금,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보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다시 확인하고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순영. 이게 내 남편의 값인가? 돈으로 환산되는 건가요? 함께 40년을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5천만 원이 되는 건가요? 직원이 수표를 건넸습니다. 5천만 원을 확인하라고요. 저는 그 수표를 한참 봤습니다.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해서 꾹 참았습니다. 이 돈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 돈을 쓴다는 건 남편이 정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민수를 키워야 합니다. 민수 학비도 생활비도 다 필요하잖아요. 저는 보험회사를 나와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표를 입금했습니다. 새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그 통장의 주인은 바로 내 아들 권민수입니다. 이 돈은 민수 거예요. 아빠가 민수한테 남긴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예금주 권민수 잔액 5천만 원. 아빠가 민수한테 남긴 거야. 엄마는 이 돈 절대 안 쓸게. 우리 민수가 크면 이 돈으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엄마가 꼭 지켜줄게.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보험금을 받고 오는 길이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어요. 5천만 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5천만 원이냐고. 많다고 말했어요. 저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이 돈은 민수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남겨주신 거라고. 엄마가 잘 모아둘게. 나중에 민수가 크면 쓸 수 있게. 그때 다짐했습니다. 이 돈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돈은 민수 거니까. 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남편 월급이 끊기니 수입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38. 학력도 낮고 기술도 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월급은 30만 원. 많지 않았지만 그걸로 버텨야 했습니다. 민수 앞으로 해둔 남편의 보험금은 절대 안 씁니다. 제가 일해서 벌어서 우리 둘이 먹고 살 겁니다. 민수 돈은 나중을 위해서 꼭 모아둘 겁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2004년 민수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 통장 잔액은 이자까지 합쳐서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보며 남편에게는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줄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내어주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2004년 3월 내 아들 민수가 결혼을 한다네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직장 동료라고. 이름은 김선영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우리 민수가 결혼을 하다니 벌써 어른이 됐네요. 기쁘면서도 왠지 서운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선영을 데려왔습니다. 결혼 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선영은 똘똘해 보였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말투도 또렷했습니다. 밝아 보이고 똑 부러져 보였어요. 첫인상은 약간 차가운 느낌은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날부터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민수와 선영이 말했습니다. 집을 사려고 한다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집이 있어야지. 어디 보러 다니냐고 물었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강남 쪽으로 보고 있다고요. 근데 집값이 좀 비싸다고 했습니다. 강남? 거기가 얼마인데?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선영이 왔습니다. 그런데 둘이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선영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봤는데 5억이나 한다고 하더군요. 오래된 아파트지만 방이 3개고 인테리어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네.
선영이 계속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고요. 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돈 이야기구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우리 좀 도와줄 수 있냐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집값이 5억이나 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민수랑 둘의 적금을 합하면 1억이라고요. 둘 다 대기업에 다녀서 그래도 꽤 모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4억이나 부족하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4억? 굉장히 큰 돈입니다. 나한테는 민수 아빠의 보험금밖에 없는데 너무 많이 부족한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님이 지금 사시는 집을 팔면 어떠겠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선영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집을 부동산에 알아보니 3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했다네요. 거기에 보험금까지 합치면 4억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보험금까지 알고 있었구나. 민수가 선영에게 얘기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건 민수 것이니까요. 처음부터 민수 주려고 모아둔 건데. 그렇지 않아도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 주려고 모아둔 거잖아. 내가 쓰는 거니까 괜찮지 않냐고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민수 주려고 모아둔 돈이에요. 민수가 쓰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야 한다고? 선영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지 않냐고요. 이사할 집에 방도 3개고 어머님 방도 있다고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같이 산다고? 그럼 민수랑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건가? 혼자 외롭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야? 손주도 봐줄 수 있고 가족이랑 함께 밥도 먹고.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영도 웃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하다고 앞으로 정말 효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 믿었어요. 며느리 선영은 우린 이제 가족이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제가 살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집, 민수를 키우던 집, 짐을 싸면서 곳곳에서 추억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 이 집을 떠나는 게 왠지 남편한테 미안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가 살던 집을 팔아서 민수한테 주는 거예요. 괜찮죠? 새 집을 계약하는 날 민수와 며느리 선영이 함께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집 명의는 민수 앞으로 한다고요. 어머님 앞으로 하면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그냥 처음부터 민수 이름으로 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명의를 내 이름이 아니라 민수 이름으로 한다고? 뭔가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세금 문제도 있다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강남에 있는 5억 아파트는 민수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소유자 권민수. 어차피 민수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우리 앞으로 같이 살 거니까 문제 없겠지? 아들이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저는 잠깐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2달이면 된다고 민수가 말했거든요. 작은 원룸. 침대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금방이야. 조금만 참으면 인테리어한 새 집에서 민수랑 같이 살 수 있어. 그때까지만 참자. 저는 어차피 몇 달 후면 또 아들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기에 짐도 다 풀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민수네 새 아파트 이사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들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같이 사는구나. 민수랑 선영이랑 나까지 셋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그날 제 모든 기대는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아들네가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함께 살 집이구나. 내 방은 어떨까?
민수가 어떻게 꾸며놨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5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선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인테리어를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도 넓고 햇빛도 잘 들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 민수랑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다니. 선영이 집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이 거실이고 주방은 이렇게 넓다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이 넓은 것에 비해 식탁은 2인용으로 작은 크기였죠. 2인용 식탁이라. 그리고 방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안방이라고요. 큰 침대와 붙박이장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쓸 거라고 했어요. 이 방은 서재로 쓸 거래요. 책상과 책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집에서 일할 때 쓸 거라고요. 그 서재에는 아들 부부의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선영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기 방이래요. 아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직 임신한 건 아닌데 곧 생길 것 같다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방 서재에 아기 방까지. 그럼 내 방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수는 머뭇거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지? 설마? 선영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봤다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같이 살기로 했잖아. 그래서 내가 살던 집도 판 거잖아. 선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같이 사는 건 조금 힘들 것 같다고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같이 사는 게 힘들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분명히 같이 살기로 했잖아. 그래서 내 집까지 팔았잖아.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요. 선영이가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럽대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말라고요. 어머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같이 사는 집이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 저희도 신혼이라고 했습니다. 신혼? 그래요, 신혼이죠. 하지만 나는 내가 살던 집은 어떡하고? 이미 다 팔았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사시는 집에 계속 사시면 안 되냐고요. 자기네가 생활비를 좀 보내준다네요. 저는 힘이 빠졌습니다. 생활비를 보내준다고? 그게 위로가 되나요?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민수랑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분명히 우리 같이 살기로 했잖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저도 같이 살고 싶은데 선영이 말이 시댁은 어렵다고 했다네요. 민수는 이미 결정했구나. 선영이 편을 드는구나.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닌 거구나.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앞만 봤습니다. 혼자 별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집도 돈도 다 줬는데. 나는 왜 있을 자리가 없는 걸까? 선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자주 찾아뵐 거라고요. 명절 때도 모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명절 때 찾아온다고? 1년에 몇 번 보자고? 그게 무슨 가족인가요? 저는 집들이 선물로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가족 새 집에서 잘 살자. 너희를 사랑하는 엄마가 라고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과일 바구니에 리본까지 준비했답니다. 나도 함께 살 집인 줄 알고. 과일 바구니가 놓인 식탁도 2인용. 처음에 가구를 드릴 때부터 저는 없었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래, 알았어. 가볼게. 민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나중에 우리 꼭 같이 살자고 했어요. 나중에? 그 나중이 언제야?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내가 죽을 때? 저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아, 잘들 살아.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집까지 팔아서 모든 걸 다 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54살. 이제 어떻게 살지? 월세방으로 돌아가서 혼자 늙어가는 거야.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15층. 1500이요. 저 집에서 함께 살 수는 없구나. 여유가 있으면야. 부모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기에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남편의 보험금은 당연히 민수 거였지만 전 제가 사는 집까지 팔고 내 노후까지 걱정하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건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잘못인가? 저는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방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민수는 내 아들이니까. 나중에 분명히 날 데려갈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한테 더 잘해주자. 그럼 언젠간 마음이 변할 거야. 날 데려갈 거야. 그게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민수의 마음을 돌리는 것. 그렇게 저의 긴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매달 아들에게 용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50만 원씩.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라도 해야 민수가 날 잊지 않겠지? 엄마가 아직 살아있고 항상 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돈을 벌기 위해 저는 식당 일을 계속했습니다. 설거지, 주방 보조 홀서빙.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 당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12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생활비. 그리고 민수에게 매달 50만 원. 빠듯했습니다. 송금하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달에 또 월급을 받으면 돼요. 민수한테 보내는 게 더 중요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 문자 하나에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우리 민수가 이렇게라도 연락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저는 일자리가 끊기기 전까지는 거르지 않고 그렇게 매달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2005년 손주 서빈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손자를 봤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엄마가 지금 갈게. 민수의 전화에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서빈이를 봤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민수 닮았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에는 왜 먼저 간 민수 아빠가 더 생각나는 걸까요? 명절에는 아들 집에 갔습니다. 민수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빈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서빈이 많이 컸네. 이 행복한 순간이 1년에 2번밖에 없어요. 손주 얼굴 보는 게 설과 추석. 딱 2번이에요. 밥을 먹고 2시간 정도 있다가 며느리 선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피곤하지 않으세요? 가라는 소리구나. 저는 알아들었어요. 더 있고 싶었는데 눈치 보이니까 식사하고 차 마신 후 바로 나왔지요.
그런데 민수와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두세 번 통화했는데 나중에는 두세 달에 한 번. 왜 전화가 안 올까? 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나? 회사 일이 바쁜가? 그래, 바빠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저는 용돈은 계속 보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식당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월급도 함께 줄었습니다. 그래도 민수에게 보내는 50만 원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힘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도 어려울 텐데 엄마가 더 보내줘야지. 저는 제 생활비를 더 줄였습니다. 밥은 하루 2끼, 반찬은 김치랑 계란만. 그러다 보니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지럽고 힘도 없고. 하지만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민수가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요. 2021년 저는 결국 일을 그만뒀습니다. 나이도 70을 넘겼고 몸도 힘들어서 그달까지 17년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50만 원씩 총 1억 200만 원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힘들어요. 그달 말 저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제 일을 그만뒀어. 다음 달부터는 용돈을 못 보낼 것 같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도 이제 쉬어. 그게 다예요. 17년 동안 매달 돈을 보냈는데 그냥 알았어. 하고 끝이네요. 괜찮아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냐?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속으로는 아들이 저에게 안부를 물을 줄 알고 기대했었나 봐요. 통화는 3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그 날이 2021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은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한 해 한 해. 체력이 다르네요. 지금은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네요. 우리 민수가 아직도 저를 필요로 할까요? 그리고 13개월이 지난 후 아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2023년 설날. 그날이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수네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설이니까 분명히 오라고 할 거야. 손주도 보고 떡국도 같이 먹고. 하지만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오전 11시, 낮 12시가 되어도 왜 전화가 안 올까? 바쁜가? 아니면 깜빡한 걸까? 오후 2시가 되어서 참다 못해 제가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왜 엄마? 민수야. 오늘 설인데.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 설날이구나. 엄마 미안한데 오늘 좀 바빠. 선영이네 가기로 했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영이네 집에? 명절인데 친정에만 간다고? 그래, 알았어.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연락한다면서.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나중이 대체 언제라는 거야? 저는 그날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떡국을 먹는데 그릇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민수 아빠가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민수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잘 지내니? 읽음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읽었는데 왜 답장이 없지? 바쁜가? 아니면 일부러 안 하는 건가? 일주일 후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서빈이 잘 지내니? 궁금하네. 역시 답장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혹시 전화가 올까봐 휴대폰 벨 소리를 최대로 크게 해두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부재중 전화, 문자 메시지.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올까? 오늘은 연락이 올까? 매일 이렇게 기다렸답니다. 2024년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설날도 추석도 저는 혼자 보냈습니다. 명절이 무서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끼리 모이는데 저는 혼자니까 외로움이 배로 느껴져요. 복지관 팝송 교실에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명절에 아들 집에 다녀왔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손주가 얼마나 많이 컸는데. 거짓말. 또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진실을 말하면 너무 창피하니까요. 2025년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도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무릎도 아프고 병원에 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참습니다. 아프지만 참아야지. 병원비도 없는데 견디는 수밖에. 그리고 지금은 2026년 2월 민수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부재중 전화 0건, 문자 메시지 0건. 3년. 하루하루가 정말 길었어요. 저는 창밖을 봅니다. 다른 집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가족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손주 봐주기 너무 힘들고 싫다고.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립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웃으며 살고 싶었어요.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듭니다. 민수의 번호를 봅니다. 전화를 할까? 아니면 문자를 보낼까? 하지만 또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하지? 답장이 안 오면 더 슬플 것 같아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민수야, 엄마 여기 있어. 보고 싶어.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야. 언젠가는 분명히.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이 듭니다. 혹시 우리 민수한테 전화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눈을 감으며 기도합니다. 제발 내일은 민수한테서 연락이 오게 해주세요. 내일도, 모레도. 저는 기다릴 거예요. 그래도 저는 기다립니다. 엄마니까요. 저는 오늘도 복지관 팝송 교실에 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노래를 부릅니다. 명숙이가 또 물어봅니다. 요즘 제 아들이 잘 지내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잘 지낸다고요. 지난 주말에도 같이 밥 먹었다고 말했어요. 거짓말.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뭘 잘못한 걸까?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게 잘못인 걸까? 아니면 방법이 잘못됐던 걸까? 버스가 민수네 아파트 단지를 지나갑니다. 저는 창밖을 봅니다. 저 안 어딘가에 민수가 살고 있습니다. 2004년에 5억이었던 집. 지금은 17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제가 살던 집을 팔아 산 집인데 저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저는 오늘도 월세 60만 원짜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낡고 여전히 좁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내 나이 이제 76. 주름이 많이 늘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하얗게 샜습니다. 나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오늘도 저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을 봅니다. 2023년 2월 11일. 3년 전입니다. 3년. 정말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기다려요.
혹시 모르잖아요. 내일은 연락이 올지도.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대학 졸업 사진. 사진 속에 우리 민수는 웃고 있습니다. 제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랑 단 둘이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저의 인생 역시 저 해처럼 지고 있네요. 얼마나 남았을까? 민수를 보기 전에 제가 먼저 갈까봐 요즘은 그게 무서워요. 사실 사는 게 너무 두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엄마니까. 자식한테는 모든 걸 주고 싶으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 저는 아직도 믿고 싶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언젠가는 우리 민수가 저를 찾아올 거라고. 민수야, 엄마는 여기 있어. 언제든지 찾아와. 엄마는 항상 널 기다릴게. 오늘도 저는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잡니다. 벨 소리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가장 크게 해두고. 혹시라도 민수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그렇게 3년째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수 친구랑 어렵게 연락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민수는 지금 해외 발령을 받아 미국에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김순영 어머님의 사연을 함께했습니다. 2004년 5억 원이나 하는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해주셨고 현재는 그 집이 17억이 넘는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17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총 1억 200만 원을 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2023년 설 이후로 3년째 아들한테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순영 어머님의 선택은 과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엄마의 사랑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자에게 하고 싶은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어머니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